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이제 ESG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ESG를 활용한 경영이 이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ESG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나름의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처한 현실에 이게 이제 딱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하시고 좀 어떻게 내 상황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용어의 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ESG라는 거는 이제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는 이 environment 환경, S는 social, 그리고 G는 이제 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이 뭘 뜻하느냐? 이 환경은 여기 나와 있듯이 자원, 에너지, 물, 뭐 배출가스, 폐기물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소셜 사회는 사회 책임 경영, 또 종업원 안전, 다양성 평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G는 이제 뭐 투명 경영, 그리고 이사회 권한 강화, 또 뭐 이사회에 이제 외부 인사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즘 경영이라고 하면 이 ESG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챙겨야 된다는 건데, 이 ESG가 언제부터 이제 나왔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ESG는 2004년, 5년, 6년 이럴 때 이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ESG의 역사를 뭐 70년이다, 뭐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70년 되면 70년 전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6.25 때잖아요. 근데 그때 현대적 의미의 ESG가 있었을까? 그거는 이제 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선진국 주도의 국가 재건이 이제 패전국에 들어가면서 아마도 상당한 인권 침해가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 상황, 그 다음에 전후 상황에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제일 먼저 생긴 선언이 인권 선언입니다. 그 시작을 이제 ESG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한 70년 전입니다. 근데 현대적인 의미의 ESG는 한 2004년, 5년 이때 생겼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파란색 보고서가 제목이 Investing for Long-Term Value,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런 가치를, 투자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이건 투자자 가이드예요. 그래서 ESG라는 거를 잘 이 팩터로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ESG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했고요. 이 레인지를 2004년부터 6년 이렇게 좀 둔 이유는 이 보고서는 2005년에 IFC 그러니까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서 나왔는데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아마 이제 회의도 많았을 거고 이후에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좀 레인지를 뒀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ESG는 투자자들한테 기업이 청한 비재무적인 성과를 커뮤니케이션하는 일종의 프레임이자 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적인 위험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나 주로 손익계산서 상에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비재무적인 위험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뒤에 가서도 좀 설명이 되겠지만 기업이 몸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위험 혹은 뭐 스캔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위험은 사실상 지금까지 어디에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기업이 공식적으로 내는 그런 채널에는 항상 좋은 얘기만 들어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만. 그 리스크가 들어있지가 않죠. 근데 이 리스크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 왼쪽의 재무적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ESG라는 게 뭐냐 하면 왼쪽의 사진은 이제 해운대예요. 해운대에 지금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2100년이 되면 해수욕장이 사라진다 하는 YTN 뉴스입니다. 저도 신혼집을 이제 광안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저희 뭐 처가도 다 이제 부산에 있고 저희 이제 본가도 다 부산에 있어서 이 2100년 때 물에 잠기는 부산의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저희 고향집은 다 잠겨요. 일단 저희 처가는 범어산 밑에 그 금정산 산 밑에 있어가지고 다행히 잠기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광안리 이 비싼 그 건물들 또 해운대 이 비싼 건물들이 이제 다 잠기는 겁니다. 물론 2100년이니까 이제 한참 남았고 저희 부모님이야 뭐 다 돌아가시겠죠. 근데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장기적인 거를 내다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딱 현재의 얘기일 수도 있는 게 미국의 이제 뭐 마이애미 비치 같은 이런 해안가에 보면 이제 리조트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리조트 시설들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큰 골드만삭스 같은 이름 들어보셨죠? 이런 큰 투자 자산 운용사들이 이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조트들을.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휴양지를 운영하는 그 호텔 브랜드 체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마이애미 해변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지구 그 온난화,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 파도가 너무 높아지고 해일 피해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1년에 리조트를 문 닫는 날짜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래를 파서 모래를 싹 쓸려가니까 그 수영장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리조트 자산의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는 겁니다. 원래 부동산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잘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건물에 어떤 감가상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치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재무 상태표에 공시하라는 게 오른쪽 가이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TCFD라는 가이드인데요.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된 위험을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공시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고 이 기준은 G20, 선진국 20의 요청에 따라서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그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분들이 이제 위원으로 있는 그런 기구죠. 거기에 요청을 해서 만든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이애미 비치에 그런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투자 자문사들이 투자 운용사들이 자신의 부동산 가치가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 점점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운대에 있는 건물이 이제 물에 잠길 거를 장기적으로 예측하고 그 위험을 재무상태표에 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액션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건물을 리츠 회사 같은 걸 설립해서 매각을 하고 임대를 해서 쓰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저런 위험을 인지한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 연구원이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SK에서 설립한 연구원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SK 사례가 몇 개가 조금 나올 텐데요. 여기 없는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SK 건물 중에도 몇 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치가 오르지 않을 만한 것들을 지금 리츠 회사에다가 넘기고 그걸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거죠. 리츠 회사에 팔 때 목돈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투자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유리하다는 거고 투자자들이 그걸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재무상태표에 담는 게 이게 ESG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자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보세요. 환경적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하자, 지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자, 이게 ESG가 아니고 이런 위험을, 기업에 처한 위험을 제대로 투자자들한테 알리고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게 ESG인 겁니다. 네,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좀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ESG 중에 소셜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소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왼쪽에 있어요. 빈곤 탈출,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경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들고 온 얘기가 아니라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ESG에서 얘기하는 소셜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종업원 교육, 종업원 안전, 다양성 공정, 공급업체 인권, 소비자 보호. 좀 틀리죠? 결이 완전히 틀리죠, 그죠? 그래서 뭐 교수님들이나 그 다음에 다른 좀 ESG의 비판적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ESG의 S는 소셜, 우리가 일반적인 소셜이 아니고 이거는 이해관계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뭐냐? 다시 돌아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종업원, 공급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이렇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집단들, 그들을 이해관계자라고 하고, 이 이해관계자라고 S를 썼어야 됐는데 소셜이라고 써서 개념화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해관계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왼쪽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요. 그 미국의 이제 시가총액 한 3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이제 여기 회원인데, 여기서 얼마 전에 이 기업가들이 서로 이렇게 막 사인을 합니다. 뭐냐면 기업의 목표를 재정의해 보자. 지금까지는 주주 최우선이었는데 이제 이해관계자 최우선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미 그 다보스 포럼, 그러니까 WEF 같은 곳은 1970년대부터 이제 다보스 매니페스토라고 다보스의 정신인데요. 거기서 이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다보스 포럼에 슈밥 회장이 책을 냈는데 그게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다시 한번 기업의 목표로 이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ESG에서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자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ESG의 소셜을 예로 들어보면 종업원 교육, 종업원 안전, 이게 왜 중요할까?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비재무적인 위험을 커뮤니케이션하고 관리하는 거다. 이게 왜 중요할까 하면 오른쪽에 보시듯이 핵심 인재가 유출될 리스크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너무 많이 이제 중국으로 유출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S의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공급업체 인권,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같은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리스크가 있으면 이게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 ESG가 이제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면 기후 위기와 관련된 것도 기업 경영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왼쪽에 보시면 넷제로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온실가스를 기업이 당연히 배출을 하겠죠. 근데 기업이 또 줄이기도 합니다. 이 배출하는 걸 플러스, 줄이는 걸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뒤에 연도를 붙여서 일종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넷제로 2050 하면 2050년까지 넷제로 상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배출한 만큼 줄이겠다는 거죠. 오른쪽에 예를 보면 한국도 넷제로 2050을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국가 단위에서 넷제로 2050을 선언을 하면 당연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 목표를 내려받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의 오른쪽 사진인데요. 이 회사, 이 자산운용사는 자산 규모가 9,600조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여기는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회사의 CEO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걸 이제 2020년에 CEO 서한에 적힌 내용을 보면 기후 위기가 기후 위험이 곧 투자 위험이다. 그래서 기후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한테는 우리가 CEO의 연임을 반대하겠다, CEO를 교체하겠다, 혹은 투자를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이게 주주 구조가 바뀌었는데요. 이 서한을 보낼 때만 해도 SK 하이닉스의 3대 주주가 블랙락이었습니다. 1대, 2대는 주 SK 또 SK텔레콤인 거고 3대 주주가 블랙락이었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주주인 겁니다. 그 주주가 기후위기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리백 선언이라고 재생에너지 100%를 생산할 때 쓰겠다는 그런 선언에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그런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SK 그 주식회사 SK에 이제 사회이사분들하고 얼마 전에 얘기인데요. 여담으로 저희 내부에서 저희랑 좀 비슷한 조직들하고 같이 해서 이걸 세팅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주 SK의 사회이사분들과 이 블랙락의 임원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화상으로 했어요. 그쪽에서 이제 자기들은 어떤 회사에 주로 투자한다 이런 거를 설명을 쭉 해줬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는 거는 심지어 SK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는 블랙락이 한때 하이닉스의 한 3대 주주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 너네가 그 정도 투자하지 이랬더니 이 블랙락의 사람 얘기가 아니 너네 모르는 것까지 치면 2배는 될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모르는 엄청난 파생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SK 하이닉스에 갖는 블랙락의 지배력이 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1대 주주, 2대 주주가 존재를 하지만 그들은 진짜 주식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여러 가지 다른 그 파생 상품이나 다양한 투자 방법으로 이 기업을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이제 기업한테는 이제 위기 상황인지 느끼실 것 같습니다. ESG가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남양에서 홍보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오너 일가의 불법적인 회사 돈 사용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회장께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S에서 이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보면 어긴 거죠. 또 최근 일입니다. 광주에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이게 이제 무너졌죠. 아파트 한쪽 측면이. 그러자 바로 이제 그 정몽규 이제 오너 일가죠. 회장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뭐 사퇴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중대재해법이 발효가 되면 1호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 그러니까 CEO가 이제 그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사퇴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파트 공사 현장이 붕괴되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CEO가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기업한테 아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라고요. 예.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의 예인데, 저 얼굴은 이제 캐퍼넥이라는 미식 축구 선수입니다. 그 미국의 이제 흑인 민권 운동, 그러니까 흑인이 경찰한테 이렇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 아주 과잉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죽죠. 당연히 이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거에 대한 반발로 저 캐퍼넥이라는 선수가 미국 축구 경기가 있고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항의의 표시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미국 미식축구 구단주들은 다 당연히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선수 퇴출시켜라. 결국은 퇴출이 됐죠. 그랬더니 이제 나이키가 이 전면 광고를 이 선수 얼굴로 내세워서 그 뉴욕에 가시면은 이제 브로드웨이, 월스트리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전면판에다가 이 광고를 딱 실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건 나이키 이제 광고인데요. 이 일본 광고입니다. 근데 저기 한복 저고리 같은 걸 입은 그 학생은 저렇게 입으면 이제 조총연계 학생이라는 게 그대로 이제 티가 나는 겁니다. 차별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운동복을 입으면 일본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이키가 운동복을 팔잖아요. 자신들의 그런 제품과도 연결을 시키는 거죠. 기업이 이제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케아 매장도 뭐 철수하겠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철수 안 하고 버티다가 불매 운동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철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이 너네 목소리는 뭐냐?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주로 젊은 직장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블라인드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대나무 숲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냥 익명으로 들어가서 우리 회사에 대한 얘기를 쭉 적는 겁니다. 근데 이 들어갈 때 어느 회사 직원이었거나 혹은 거기 다녔던 사람을 좀 인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로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익명이기는 하지만 가짜로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234만 명이 가입돼 있다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촉발된 게 보면은 대한항공의 그 땅콩해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의 뭐 물벼락 갑질 이래서 이제 회의 중에 오너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협력사 직원한테 뭐 물컵을 던졌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이게 회사 안의 일이니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블라인드 사이트를 통해서 막 알려지는 거예요. 그 이런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미난 거는 이 팀블라인드라는 회사가 이 게시판을 운영하는 회사가 드디어 ESG 서비스 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이 회사의 그 블라인드 사이트에 어마어마한 그 회사의 부정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ESG 컨설팅에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하면은 말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라베스크 파트너스라고 글로벌 투자사인데 여기는 Sray라는 ESG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긁어서 학습을 해가지고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서 예를 들면 팀블라인드 같은 사이트에 우리 회사 어떻게 해요? 이런 익명의 글이 올라오면 또 그거에 막 댓글이 달리고 이러면 이게 이 평가에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요. 또 이 광고는 아이러닉이라고 아이오닉을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빗대서 아이러닉이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냈어요. 누가 광고를 냈냐면 이게 좀 재밌습니다. 호주의 환경단체가 현대건설이 베트남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다가 이런 광고를 냈어요. 여러 나라가 지금 걸쳐 있죠. 근데 아이오닉은 현대자동차 거잖아요. 근데 현대건설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현대건설의 모기업이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이에요. 자회사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뒤에 보면 저 굴뚝에서 연기 막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야 너네가 저기다가 석탄 발전을 하는 발전소를 지으면서 전기차를 파니? 이거 아이러닉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요구, 그다음에 뭐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그럼 점점 이 ESG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건 참고로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ESG 얘기를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무슨 관계냐? CSR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 책임 경영이라는 거는 진짜 세상을 좋게 만드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경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ESG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거는 그걸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자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까 이거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꼭 겹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아주 넓은 영역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ESG라는 거는 투자자 지향으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SG를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CSR하고 참 많이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ESG 하면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ESG 경영과 기업 혁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고객의 난제를 사업적으로 해결하자. 두 번째는 생각지는 못했지만 생각할 만한, 제가 표현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듣고 보니 생각할 만하네.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자. 세 번째는 생태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자.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기할 거는 사업 얘기지 세상을 아주 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객의 난제를 사업적으로 해결하자는 부분에서 고객은 글로벌 투자자라든지 이런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SK 하이닉스가 애플의 반도체를 이제 납품을 하는데 애플은 이 전화기를 만들어 가지고 EU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EU 국경을 넘으려면 EU에서 탄소세를 부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R200이라고 있는데요. R200 이거는 생산을 할 때 제품을 만들 때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200 선언에 가입을 했으면 탄소세를 어느 정도 낮춰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전화기를 EU 국경을 넘어서 판매를 하려면 저 R200 선언에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R200
선언이라는 게 그냥 할게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당한 계획서를 계속 이제 제출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스콥 1, 스콥 이제 범위, 스콥 1 이건 뭐냐면 내가 핵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나온 뭐 온실가스나 탄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콥 2 핵심 이 제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업장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나온 탄소, 온실가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콥 3 나한테 물건을 대주는 곳, 내가 물건을 파는 곳의 탄소까지도 나한테 다 뭉뚱그려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콥 1, 2, 3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애플이 아리백 선언했어요 라고 하면 그 얘기를 그대로 SK하이닉스한테 나 선언했어 너도 선언해야 돼. 그럼 SK하이닉스가 본인들한테 납품하는 회사한테 나 선언했어 너도 선언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고객이 아 저렇구나 나도 선언해야 되구나 동참해야 되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걸쳐 있습니다. 아까 중대재해법 말씀을 드렸는데 중대재해법은 이번 정부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불투명한 것 중에 이제 인권에 대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에 대한 기본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거와 관련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인권법과 관련해서 EU에 소속된 국가들 같은 경우는 또 탈퇴한 영국도 그렇고요. 협력업체에 정당하게 실사를 나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의 기초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협력업체에 인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혹은 노동자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실사를 정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까지 가진 않았는데 당연히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의 추세를 보면 점점 이제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그 각 법이 주 52시간제 도입되듯이 점점 이제 그 소규모 사업장까지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담을 이제 그대로 다 이어받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납품하는 회사가 더 다른 회사에 요구받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어서 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뭘 원하십니까? 그걸 채워드릴게요. 이게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객이 처한 난제를 사업적으로 해결을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스타벅스가 매장 내에서는 이제 일회용 그걸 안 쓰겠다. 그래서 이제 다회용기 컵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스타벅스에 없는 기술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다회용기 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보내고 씻어서 또 회수하고 다시 보내고 또 씻어서 회수하고 다시 보내고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손님들이 이게 귀찮으니까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쌓아주고 이렇게 리워드를 주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스타벅스에는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붙어서 그걸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의 한 사업부가 해피에빗이라는 사업부인데 거기가 붙어서 이 리워드 시스템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객의 그 난제를 이거는 이제 해피에빗 입장에서는 사업이니까 사업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또 중부발전 같은 곳은 이제 석탄 발전을 하니까 석탄재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 재를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단체들이 엄청 시위를 한 거는 제발 새만금에 묻지 마라. 땅에 묻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어디다가 처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석탄재를 이제 콘크리트로 바꾸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건설사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폐기 비용이 490억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그 필요한 내가 납품하는 그 큰 회사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사업적으로 해결해 보는 방법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에 지금 공장을 짓고 2025년부터 안성천이라는 곳에 방류를 하게 됩니다. 공장 안에서 돈 물이 이제 안성천에 방류가 돼요. 근데 이 수량이 어느 정도냐면 안성천의 기본 수량의 2배가 됩니다. 2025년부터. 하천의 수량이 2배가 된다는 것은 생태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온도도 당연히 달라질 거고요. 이거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당연히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거 어떻게 도와주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인 애저가 있는데 이제 그 용인에 있는 시민들이 안성천을 걷다가 이상한 생물체가 있어 이러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애저의 인공지능이 언제 어디서 그걸 찍었는지를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일종의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서 뭔가 위험성은 없는지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축적을 하고 그걸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못하는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생각지는 못했지만 생각할 만한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거는 이제 밀러 맥주의 아프리카판 로고인데요. 밀러 맥주가 이제 아프리카에 들어가려니까 엄청 뭐 세금 얼마 내라, 뭐 어떻게 해라, 뭐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카사바라는 작물이 있는데 이게 고구마랑 비슷하거든요. 고구마로 소주 담그잖아요. 그런 발효 기술은 당이 나오는 걸로 발효하는 기술은 술 회사에 당연히 있죠. 자기들 기술이니까. 저걸로 맥주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이 모잠비크란 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농작물인 카사바를 가지고 맥주를 생산하니까 당연히 농가 소득이 오르고 그래 이 도로도 써. 너네가 도로도 써. 저기 다른 나라 보내려면 여기 뭐 그 항만도 써.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도 해결하고 아프리카 시장의 40%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할 만한 거죠. 맥주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볼이나 고구마로도 술 만드는데.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가 엄청 열내고 전기 먹고 하는 건데 얘를 바다에다가 집어넣어 볼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다에 집어넣으니까 바닷물로 냉각이 되고 절전이죠. 그 다음에 조력 발전 때문에 전력도 생산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특허를 가진 벤처들이 붙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또 SK 에코플랜트는 옛날 이름이 SK 건설이었어요. 근데 이 건설하면은 폐기물이죠. 건설하면 폐기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SK 건설이 에코플랜트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 매출의 70%를 차지하던 플랜트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부를 다 이제 매각을 하고 이제는 폐기물 비즈니스로 넘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할 만하죠.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건설한 폐기물인데 자기들이 제일 많이 아는 거잖아요. 폐기물 하면. 그러니까 그걸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톰나라는 그 이제 캔이나 뭐 플라스틱 병 재활용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지분 인수를 또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태계 전체가 도움이 되는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자는 건데 마르스라는 회사는 스니커즈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이 스니커즈 만드는 곳에서 개 사료도 팝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개
그 사료 시장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왜 줄어드냐 봤더니 개를 키우는 인구 수가 줄어들고 점점 고양이를 많이 키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 했더니 미국이나 뭐 이런 데들은 대형견을 많이 키우니까 얘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조련비가 너무 비싸더라는 겁니다. 조련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역으로 마르스가 개 조련사들을 양성해서 전국으로 뿌립니다. 그랬더니 조련비용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개를 키우는 인구들이 다시 이렇게 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사료가 많이 팔리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징동닷컴이라고 중국 인터넷 쇼핑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러닝 치킨, 그러니까 치킨 달려 이런 거예요. 이 온라인 쇼핑몰이면 당연히 안에서 그 닭고기 엄청 팔 거잖아요. 그 닭고기가 질 좋은 닭고기가 오려면 얘들이 막 뛰어다니는 닭고기가 좋더라는 겁니다. 그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뛰어다니는 닭을 키우려면 일정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닭을 키워야 되는데 그 울타리는 지방 정부가 세워주고 그다음에 닭을 어떻게 키워서 생산성을 높이냐 하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농업 경영 자문을 해주는 업체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된 좋은 닭고기는 징동닷컴이 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는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ESG 시대 사업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ESG가 과연 진정성 있는 변화냐, 본질적인 변화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글로벌 지속 가능 기업 10년 동안을 보니까 부동의 1위는 유니레버예요. 그러니까 부동의 2위는 파타고니아라는 이 등산복하고 등산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3위 그룹에 있는 데 중에 다농이라고 있어요. 요구르트 만드는 회사인데 다농이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저도 이제 사회공헌만 하던 사람이니까 진짜 유명한 기업입니다. 사회공헌 잘하기로 유명한 기업.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그라민 다농이라고 인도 방글라데시에 진짜 못 사는 지역의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건강도 안 좋겠죠. 거기에 이 그라민 다농에서 요구르트를 엄마들이 직접 가가오 방문해서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도 소득이 증진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서 먹으니까 애들한테 마지막까지 빡빡 긁어서 먹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건강이 이제 조금씩 좀 좋아지고 그런 거 하던데요. 특히나 거의 그런 사회공헌계 우상이 이 파베르라는 CEO인데 이 CEO가 이번에 해임이 됐습니다. 왜 해임이 됐냐? 다농에서 에비앙 생수도 만들어 팔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다른 생수 회사들은 집까지 배송되기 편하게 패키징을 다 바꾸는 거예요. 배송 시스템을 다 바꾸고 물류에서 끊어진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어떻게든 집으로까지 생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걸 안 했어요. 그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임이 됐는데 이 해임을 주도했던 데들이 이제 헤지 펀드들인데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그럼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사회 책임 투자라고 지속 가능 발전 이런 데 투자하는 그런 투자 펀드 회사들인데 실적이 더 중요한 거죠. 사회공헌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좋은 일 이게 아니라 실적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ESG 시대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이 왼쪽에 시스피라시라고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회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거 보고 회를 먹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에 그 거북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캠페인이냐면 플라스틱 빨대 쓰지 말자는 캠페인을 이게 거북이 코에 박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업체가 여기 빨간색 그 사각형 마크에
플라스틱 보틀 폴루션 코올리션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굉장히 훌륭한 단체입니다. 예.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3%. 근데 50% 이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상업적인 어업에서 나오는 어구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업에서 어구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캠페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육지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빨대 캠페인을 하냐 하면 이 빨간색 로고 있는 단체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왼쪽 아래 지속가능 어업 국제인증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기서 돈을 내니까 어업회사들이 설립한 곳이 저 단체거든요. 어업회사들 회비로 운영되는 업체 그 단체가 여길 만들었으니 바다 쓰레기 얘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속가능 어업 인증을 받으면 ESG 점수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뒤에 배경들을 보건대요. 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아까 그 시작할 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제 기업의 목표가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님들이 한 얘기는 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서명한 기업들이 더 나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해고를 많이 한 데를 보니까 그 기업들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오른쪽에 블랙락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떼돈을 벌어가지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된 거죠.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와 있는 이 로버트 암스트롱이라는 분의 칼럼에 보면 오른쪽에 ESG와 그 거울 이미지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둘 다 취약한 개념적 토대에 있기 때문에 아주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ESG가 진정성 있는 변화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외국에 가서 사례를 막 찾잖아요. 외국계 잘 돼 있다. 그 ESG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기업들도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 그 모건 스탠리 지표, MSCI 지표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의 ESG 평가 지표는 뭘까 이런 것들을 막 보고 그걸 따라하고 배우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단언컨대 국내 지표가 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내의 기업 지배구조원 저랑 아무 관계없는 조직이지만 저기서 최근에 개정된 사회모범 기준이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근로자 협력사 소비자 지역사회 앞서 말씀드린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금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이나 해외 지표들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뀐 우리 기준에 보면 우리나라 기준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사회 책임 경영, 그 다음에 리더십, 거버넌스,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요 내용들은 세 번째 꼭지로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꼭지는 이해관계자 소통.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 책임 경영이 더 앞에 나와야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이 ESG라는 거는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업의 리스크를 소통하는 툴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런 원을 말씀드렸지만 ESG가 이 투자자 지향이 좀 더 사회 책임 경영 부분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내용을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스니커즈 나오는 이제 그 마르스 회사 예인데 마르스의 가족 기업이거든요. 거기에 오너들이 전문 경영인을 불러놓고 질문을 했대요. 야, 좀 들어봐. 우리 회사에 적정한 이윤의 수준이 얼마일까? 그러니까 이 전문 경영인이 속으로 이런 미친 인간들을 봤나? 내가 떼돈 벌어주면 좋은 거지. 많이 벌어주면 많이 벌어줄수록 좋은 거지. 적정 이윤이 어디 있어? 근데 이 가족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벌면 피해보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적정 이윤은 어디일까? 그래서 이 마르스 회사의 싱크탱크에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Economics of Mutuality, 상호성의 경제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그대로 구글에 검색하시면 여러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회사가 진짜 진정하게 ESG를 잘 하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면 첫째는 고객의 난제를 사업적으로 해결하자. 두 번째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생각할 만한 사업 아이디어를 내자. 그리고 생태계 전체가 도움되는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갖고 이어가겠습니다. 맨 앞장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저한테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답 드리고 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하나 질문 예. 사례는 주로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중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자세히 조명을 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을까요? 저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 예, 답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지금 생산성 본부나 표준협회 또 KPMG, PwC 컨설팅 이런 데서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그 ESG 과정을 만들고 있고 실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대기업용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그대로 이제 지금 교육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 중견기업에 맞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통계를 들이미는 건 아니지만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그 대한상의에서 ESG 주제로 이제 인수위원회랑 미팅이 있는데 그때 이제 쓸 자료들을 좀 서포트하기 위해서 대한상의에서 이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그 올해 초 그다음에 작년 말 이제 자료들을 이제 뒤졌습니다. 근데 중소 중견기업한테 ESG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들어오는 대답이 어떤 거냐면 우선은 이제 이게 뭔지를 모르시고 대부분이 모르시고 안다고 하시더라도 담당자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 지금은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고 그래서 그 중소 중견기업 응답자 중에 ESG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응답을 하신 그 대한상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그걸 하니까 얼마나 그 많은 분들을 설문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ESG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제대로 응답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얘기는 아직은 중소 중견기업용으로 뭔가가 있지는 않다. 예, 지금은 진짜 경영하시기 바쁜 때고 오히려 거기 집중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이게 진짜 중소 중견기업한테 필요하다면 분명히 몇 년 안에 구체적인 액션들이 이제 내려올 겁니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지금 먼저 막 앞서 나가서 하시는 거는 너무 빠른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다만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납품하는 데서 요청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데이터 같은 거는 미리미리 대응을 하시고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 데이터 자료는 보통 요구를 하면 항상 이 몇 년치 자료들, 그 다음에 이 그 종업원 자료도 항상 몇 년치 자료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지금 협력사 담당자한테 물어서라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고향이 부산입니다. 예.
저희 지금 저희 업체 중에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반도체 3차 협력업체 선정되어 사실 아리백이라든지 기타 선제적으로 지금 대기업들 위주로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업체들은 사실 좀 영향력, 대기업들이 관리하는 그 분야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 그런 향후에 그런 3차라든지 4차 협력업체들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SK 기준입니다. 삼성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SK 기준으로 1차 협력사 대상으로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아까 스콥 1, 2, 3를 설명드렸죠. 스콥 1은 내가 핵심 제품 만드는데 내가 만든 탄소, 스콥 2는 사업장 전체 운영하면서 만든 부가적인 탄소, 스콥 3는 나한테 납품하는 내가 납품하는 이 전체의 탄소. 그래서 이 스콥 3에 해당하는 1차 협력사들 대상으로 이제 실제로 실사를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근데 환경적인 거는 데이터가 아무리 찾아도 협력사에 지금 없기 때문에 우선은 종업원 인권, 그러니까 안전 부분만 먼저 해보자라고 하고 이거를 하반기에 몇 개 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한번 샘플로 해볼 거고 내년부터 아마 이렇게 조금 더 전면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ESG 중에 S에 이제 그것도 여러 안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서 안전에 하나 국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씩 늘어나는 데는 아마 몇 년이 좀 더 걸릴 거고 그게 환경 쪽으로 넘어오는 데까지도 좀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차에 대한 얘기고 2차, 3차까지는 또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게 정부에서 어떻게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틀리고 특히나 EU나 이런 데서 드라이브를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EU도 너무 강하게 이거를 탄소세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면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희도 더 속도를 내서 아마 협력사 분들한테 이런 데이터 좀 모아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요청을 드릴 건데 아직은 지금 저희가 계획 세우고 있는 거는 올 하반기에 안전 부분에 좀 샘플로 몇 개 회사 정도 해보지 않겠나 정도 지금 계획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솔직히 지금 예측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대기업이라든지 정부 쪽에서는 과관화폐법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1차든 2차든 몇 년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태클을 이렇게 딱 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저희 같은 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나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규제만 강화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응 같은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향후 이제 SK라든지 대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전 부분만 강화할 게 강화를 할 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주신 게 진짜 맞습니다. 뭐냐면 저희도 예를 들어 아까 나이키 사례가 있었는데 나이키의 시작은 뭐였냐면 1990년대에 사진 한 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제3세계 그 당시 1990년에 15살 어린아이가 나이키 공을 바느질로 꼬매고 있는 사진이 우연히 찍혀서 거기서 이제 나이키 불매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이키가 불매운동을 겪고 회사가 엄청 그 위험해지면서 이제 그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만들어낸 게 나이키 이제 매뉴팩처링 인덱스라는 건데 그게 이제 협력사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의 툴인 거죠. 근데 뭐 제가 지금 원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전문이실 건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협력사와 함께 이거를 관리해 나갈까 하는 아주 철학적인 부분인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SK도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SK가 ESG 분야에서 국내에서 제일 앞서 나간다고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협력사와 어떤 관계, 어떤 이 상호 협력 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은 아직 없고 저희 그걸 담은 매니팩처링 인덱스 같은 선언도 아직은 없는 단계죠. 그거는 저희가 더 반성하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포즈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등. 1등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